저희가 전투기 하면 예. 이제 실제적으로 미사일을 갖다가 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거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적이 어떤 걸 하느냐 예. 그걸 갖다가 방어하고 아니면은 적이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탐지해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그렇죠. 조기 경보 예. 시스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적의 그런 어떤 전투력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결정시키는 것이 사실은 데이터를 갖다가 운송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자전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번 인도 예. 파키스탄 전쟁에서 보면 가장 컸던 것들이 아마 항공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에서 인도는 뭘 중심으로 드론을 중심으로 한번 좀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나팔 전투기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파키스탄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전자전 그다음에 젠 10이라고 하는 예. 중국제. 예. 그게 하위급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소형 뭐 그리펜이라든지 FA-50 같은 그런 전투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전자전에 대한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좀 첨단화되어 있다. 뭐냐면 등치는 큰데 강하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예. 한국 전쟁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 좀 생각이 사이버전이나 전자전에 대응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사실상 좀 취약한 편입니다. 예. 미군 같은 경우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충분히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게 재래전에 관련된 기술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뛰어나요. 전차라든가 네. 자주포라든가 네. 직접적인 전투 능력이라든가 그런데 반대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버전이라든가 아니면 전자전에 대응하는 것 또는 공격용 전자 무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사실은 뭐 민주당 정부에서 K방산 할 때 예. 이거 사실 다 준비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이 뭐 되면서 다 파트를 갖다가 내버린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했었던 비대칭으로 비대칭 전략. 했었던 잠수함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북이 핵 만들면은 우리도 핵 만들고 무조건 두들겨 패고 해야 아니, 된다. 그러니까 그거 이 생각에 해가지고 머물러 있죠. 그거 해가지고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길 뿐더러 우리나라가 핵 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핵무장을 한다 하더라도 핵무장이 했다고 한다면 파키스탄도 핵이 있고 인도도 핵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럼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가 지금 이제 K방산에서 K9 자주포. 예. 이것은 중국하고 온사이드하고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파키스탄하고 한 것은 이제 포병 전투 이것이 주요가 아니라 인도는 라팔 전투기라고 하는 4.5세대 등치가 커요. 얘는. 근데 중국은 젠 10은 작은 비행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전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뒷받침해가지고 하는 거고 인도는 그냥 야 내가 비싼 비행기 샀어. 프랑스산 라팔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비행기야. 그것만 갖고 뒤밀다 보니까 세상에 J10C 그러니까 10C라고 한다면은 이제 A, B, C 해갖고 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전투기한테 다 지고 있다. 그러니까 알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옆에가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이런 것들 보면 진짜 단순하게 뭐 내가 갖고 있어 이건 정말 안 통하는 사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시대가 아닌가. 이 정보 감시 자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에는 사실 미군들의 정보 자산에 다 의존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인공위성을 계속 쏘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조금 더 많은 인공위성이 갖춰지면은 지금까지는 한 2시간 간격으로 우리나라 능력으로는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인공위성 몇 개만 더 쏘놓으면은 실시간으로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 시작하면서부터 중단돼 버린 것이 사실 군사형 인공위성이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몇 개까지 올라왔냐면 한 70
50기 정도를 갖다가 사실은 인공위성을 쐈어요. 그 중에서는 이제 군사용이냐 군사용이지 아니냐라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군사용으로 따지면 한 50기 정도가 실제로 군사용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일본에서 그걸 추정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150기까지 인공위성을 만들기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3년 동안 땡을 쳐버렸어요. 한 개도 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과연 국민의힘 당에서 무슨 뭐 국방 이야기를 하고 안보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게 거죠. 이제 전시 자적권 문제하고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려면은 북한 전역에 대한 충분한 감시 자산들이 있어서 정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북한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근데 우리가 그 눈이 없으면은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완전하게 그 눈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우리가 미군의 지휘를 받지 않고 한미연합사가 한국군이 중심이 돼서 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이 돼가지고 한국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원하지 않죠.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예. 한국이 그만큼 이제 여건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해결되는 게 그렇죠.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평시 작전권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던 것도 사실은 한국이 그만한 능력 그리고 군이 좀 민주화됐다라는 거 하는 것들을 미국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했던 것 같고요. 예. 전시작전권까지 갖고 오기 위해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 갖다가 준비하고 만들고 사실은 계획을 갖다가 다 짜는 건데 지금 짜그러뜨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이렇게 적대하면 K방산이 앞으로 나갈 길의 폭을 갖다가 너무 또 좁히고 방법을 갖다 못 찾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로부터 사실은 국방에 관련된 특히나 항공 분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탄도탄 뭐 미술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이 또 안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러시아로부터 또 도움을 갖다가 받았던 부분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어떤 게 실리에 맞게 조금은 해야 되는데 국방에 대한 이거 보면 안보에 대한 거 보면 아니 뭐 비교할 게 있어야지 좀 비교를 하죠. 아니 국민의힘당이라든지 이것은 1980년대도 아니고 쌍팔년도도 아니고 너무 옛날 방식의 생각들에 박혀 있기 때문에 현대의 상황, 안보 상황이라든지 전쟁 상황하고 너무 뒤떨어진 그러니까 정말 하수의 생각이 그들의 기득권만 지키는 것이 목적인 거죠. 예,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네네. 아, 참. 뭐 잠재력 강화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또 이제 왜 그러면은 한국에서 하기로 했었던 핵 항모를 만들기 위한 중형 항모 이상을 만들기 위한 이 사람 왜 다 깎았냐? 그 다음에 핵 잠수함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거 왜 다 깎았냐? 그 다음에 아스날 시비했던 것도 왜 다 깎았냐? 그 다음에 해병대 강화시켜가지고 한 것들은 또 왜 다 깎아버리고 자기 사람만 뽑아가지고 해병대 최상병에 그 안타까운 죽음을 갖다가 감추려고만 했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무슨 국방을 맡기고 안보를 맡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든 어떻든 간에 이제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사이버 전쟁. 예.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전자, 예. 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은 정말 한국이 윤석열 때문에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구체화시키고 예. 해야 될 필요가 예, 있다라고 강화시켜야 될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네. 적극 공감합니다. 해병대는 어떻습니까? 해병대 뭐 해가지고 별 4개 달아줘야 됩니까? 그거는 일단은 규정상 사성 장군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열어놨기 때문에 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는 사성 장군이 될 수는 있겠죠. 저는 뭐 세병대 사령관이 사성 장군이 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되기도 해야 된다고 또 제가 생각합니다. 생각에는 기동전 속도가 예. 엄청 중요하거든요. 현대전에서는 속도가 엄청 중요한데
인력이 갈 거냐 아니면 다른 것이 갈 거냐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갖다가 점령하는 굉장히 빠른 신속 대응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은 저는 강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해병대를 어떻게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거죠. 해병대를 전략 기동군으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킬 것이냐. 근데 지금 이제 해병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서북도서 방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시에 필요시에는 상륙작전 할 수 있는 기동부대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역할 분담이 아까 말씀하시던 것처럼 좀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방어는 아예 육군에게 전담시켜 놓고 해병대는 기동군으로서의 별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식의 어떤 운영도 뭐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된 부대는 사실은 방어보다는 예. 빨리빨리 그렇죠.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공세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예, 예. 준비가 많이 되는 것 부대. 근데 이제 국방부나 정치 쪽 국방부 장관은 양복 입은 군인이라 그러는데 네. 이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장 상황과 안보 상황에 맞게 사실은 군을 운영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군을 활용을 해버리니까 지금까지 국방력도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나름대로 발전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후퇴하는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죠. 네, 실제적으로 이제 군대가 좀 정리되면서 예. 조금은 특화되어야 된다. 예. 특화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야 예. 정말 강한 군대가 되지 않을까? 그럼요. 라는 생각이 군 내부에서도 특정 출신이나 특정 직역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 또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선 공약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것은 또 차후에 또 하기로 하고요. 예. 왜 그러냐면, 너무 없어서, 특히나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낸 것은 조금 너무나 이제 말 안 되는 말장난 같아가지고, 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대통령 선거가 실제로 끝나고 나서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파트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